우리 강태진 학장이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그 어디 가면 그냥 다 잡아먹으니까 조심해야 돼. 근데 이 회원을 제가 오면서 집에서 오면서 가만히 보니 생각해 보니까 한자로 제 나름대로 해석하면 이게 돌아올 회자에다가 현은 그 현자들, 그 현자들이 돌아온다. 이 현자들께서 이렇게 돌아오신 것 같은데 맨날 이렇게 돌아오시지만 말고 이제 우리 회원이 되신 게 어떻습니까? 한번 그 찬동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앞으로 그냥 아무 때나 오셔가지고 여기서 로타리를 안 하셔도 그냥 오셔서 회원으로서 같이 이렇게 우리는 참 오픈 소사이어티니까 오셔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치는 굉장히 험하게 가는데 계절은 참 아름답게 가고 있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해도 결국 세월이 흐르면 다 우리 경치처럼 우리 가을처럼 좋아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일감을 해주실 분은 이준 산업연구원 실장님이십니다. 앞으로 모시면서 저희 잠깐 양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준 실장님은 코넬대학에서 공용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산업연구원, 부연구원과 연구원을 거치셨고, 그 다음에 소재산업실장, 현재 산업부 예비타당성조사 민간검토위원, 그리고 국무조정실 부처규제개혁평가민간위원,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산업분과위원으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주제는 그동안 지난 여름부터 저희를 뜨겁게 달구었던 소재 부품 산업 관련 내용인데요. 아주 큰 기대가 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우리 이 산업과 관련된 이슈는 거의 다 4차 산업혁명이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올 초까지만 해도 모든 행사가 사실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7월 달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시작한 다음부터 이제 정부의 모든 이슈는 전부 다 이제 이 소재 부품이 사실은 거의 다 휩쓸다시피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모든 행사들도 사실은 소재 부품과 관련된 행사입니다. 소재 부품에 관련된 특별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법이 사실 일몰법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당시에 이제 법을 제정을 하고 일몰을 한 번 해서 한 번 연장을 하고 이제 두 번째 연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가지고 당시만 해도 어떻게 소재부품 산업에 관련된 특별법을 연장을 할까가 아주 큰 사실은 작년 하반기에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해서 왜냐하면 소재부품에 대한 투자를 우리 정부에서 굉장히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소재와 부품이라는 이 산업의 특성이 성과가 눈에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워낙 오래 걸리는 산업이기도 하고 이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산업의 특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체감도가 낮고 사실 산업부 내에서도 이 소재부품 특별법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회의가 사실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중심이 되는 나라이고 이 제조업의 근간이 소재와 부품이기 때문에 이 소재와 부품을 안고 가지 않을 경우에 사실 우리 제조업의 어떤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굉장히 요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요 제조 선진국의 보통 35%가 그 부가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되는 목표를 30%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주요한 목표이고, 해당된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 결국은 소재와 부품, 우리가 계속 밖에서 차입해서 수입해서 쓰는 소재와 부품을 어떻게 국산화를 할 거냐에 대한 전략이 상당 부분 많이 담겨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6월 19일 날 그렇게 제조 분석 전략을 발표를 하고 7월부터 이제 액션 플랜을 준비를 하고 있던 찰나에 7월 1일 날 일본 수출 규제가 사건이 터졌었고요. 사실 수출 규제는 작년 하반기에 불산 이 브라스토가 수출이 3일 동안 막혔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부터 계속 업계에서는 좀 주의 깊게 사실은 보고 있었고, 일본에서 충분히 이거를 전략 무기할 수 있다는 신호를 작년 하반기부터는 캐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7월 1일에 이게 현실화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모든 대책이 사실은 전시 대책으로 사실은 바뀐 상황입니다. 일종의 저희가 평시 대책을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좀 발표를 할 계획이었는데, 평시 대책은 다 뒤집어 엎고 전시 대책을 가지고 8월 5일 날 이제 소부장에 관련된 종합 대책이 다시 나오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를 조금 해놔서 사실 산업부에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종합 대책이 나오긴 했는데, 드리겠지만 결국 이 소재화 부품 산업이라는 성격 자체가 굉장히 정부에서 일관적인 기조를 가지고 장기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특히 이게 굉장히 기술 기반의 산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잘 해왔던 성장의 방식을 한 번쯤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어떤 우리가 그동안의 혁신을 창출했던 방식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종의 레지메 체인지에 근접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요, 네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이 산업통상 환경에 어떤 흐름의 변화가 있고, 이 흐름 관점에서 이 일본의 수출 규제나 소재 부품 산업을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거는 뭐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 소재 부품 산업의 어떤 특징들, 그 다음에 어떤 산업적인 중요성,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소재품 산업의 어떤 현재의 현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잘해왔던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 구조적인 취약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 이거를 탈피하려면 어떤 방식의 우리가 정책의 기조를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업통상의 새로운 조류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높은 대외 개방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소위 이제 경제학에서 이 스몰오픈 이코노미라고 하는 전형적인 국가가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글로벌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를 갖고 지금까지 성장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전 세계적인 교역량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교역량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우리처럼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들은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국의 지금 보호무역 규제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미중 간의 무역 분쟁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다 후진국으로 다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 뭐 R&D라든지, 뭐 이 판매라든지 이쪽에 전부 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가가치 가치 사슬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해당되는 것 중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영역만 사실은 미국이 해와서 그렇게 산업 구조를 고도해 왔는데, 실제로 미국이 지금 이렇게 놓고 보니 제조 현장을 옆에 놓지 않고 제조 혁신한다는 게 사실은 거의 한계에 달했다고 미국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제조 혁신 현장에서 실제로 이 공장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산에 관련된 혁신들이 실제로 전부 다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거나 아세안에서 하고 있거나 사실은 또 대만에서 하고 있거나 이렇게 지금 나눠서 지금 미국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의 혁신을 근처에서 두지 않고 밖으로 다 빼돌리는 게 결국은 이 지속 가능한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미국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이 제조 레이선스 전략을 하면서 실제로 리쇼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쇼링의 핵심적인 근저는 셰일가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셰일가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제조업의 혁신에 관련된 투자를 일종의 좀 산업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굉장히 금기시됐던 산업정책을 미국에서 가장 먼저 빨리 빼서 지금 먼저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 제조 2025를 통해서 제조업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하고 있는데, 중국 제조 2025의 핵심적인 전략은 중간재 자급화입니다. 중간재 자급화는 전부 다 소재와 부품과 관련된 자급화고, 소위 말하는 이 레드 서플라이 체인을 국내에다가 다 세우겠다라는 게 중국의 주요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반도체 수입을 거의 한국에서 다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중국이 지금 원유 수입하는 것보다 반도체 수입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 중간재를 자급화하지 않고서는 이 제조업 기반을 강화할 수 없다라는 게 중국 제조 2025의 주요 전략이고, 결국은 중국이 자급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경제가 바로 직결적으로 타격을 받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호무역 규조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지금
사실은 자유무역의 FTA 협상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지금 뒤쳐져 있기 때문에 이 CPTP를 통해서 한 번에 지금 이거를 만회하려는 전략을 일본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일본이 굉장히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아세안 지역이기 때문에 아세안 지역 중심으로 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고 하는 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일 간 수출 규제도 같은 맥락에서 사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소미아 관련된 이슈가 사실은 살아있긴 하지만 사실 경산성에서 지난 2년간, 3년간 해왔던 흐름을 저희가 추적을 해보면 결국은 굉장히 좀 치밀하게 이 공급망을 재편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지 않았나 하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독일도 지금 비슷한 전략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독일이 지금 이 국가산업전략 2030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만들고 있는 단계이고, 이 국가산업전략 2030에서도 핵심적으로 하는 게 제조업의 비중을 현재보다 더 높이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실제로 이 주요 선진국 중에서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독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독일이 대략 지금 22%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걸 25%까지 제조업 비중을 올리겠다라고 독일에서 지금 목표를 삼고 있고, 아세안이나 인도 등에서 신제조국이 사실 새로운 생산 네트워크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수출입 통계를 보면 이 전통적인 우리 교육 상위 국가가 지금 최근 5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세 번째 국가가 지금 베트남이고, 저희가 탑5 안에 드는 국가들이 신난방 지역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지금 이 신난방 지역으로 지금 이전을 하고 있고, 이 기업 간 거래, 우리 보통 기업 내 거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거래 속에서 수출입 통계가 지금 이런 식으로 주요 우리가 교육을 많이 했던 국가에서 많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글로벌 밸류체인이 확산이 될수록 소싱에 대한 이야기, 소싱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면서 소싱을 하느냐가 최종대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전략인데, 사실 이 말은 경쟁 혁신을 한다는 게 아주 이상적인 말이지만, 실제로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이 소싱을 하는 소재나 부품의 국적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기존에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국내 공급망을 가지고 굉장히 수직계열화된 효율성을 가지고 그동안 공급망을 꾸려왔다면, 사실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흐름은 이 밸류체인 내에 있는 소재나 부품 이 협력사, 계열사들의 국적을 굳이 따지지 않고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싸게 드리는 글로벌 소싱 방식이 훨씬 더 지금 더 유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지금 이 전통적인 우리의 그 거래 관계를 느슨하게 지금 바꾸고 있는 흐름들이 그곳에서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대차도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기존의 이 존속 거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지금 미래차 전략으로 가면 갈수록 이 국내에 있는 이 협력사, 부품 협력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는 최근의 산업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지금 이미 이제 배제가 되었기 때문에,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빠지게 되면 저희가 이제 수출에 대한 통제를 받는 품목수가 대략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1197개 정도가 되는 품목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품목수로는 1190개 정도가 되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수출입을 할 때 항상 이제 통관 기준, 보통 이제 저희가 HS 코드라고 보통 분류하는 무역 분류 기준으로 대략 따지면 대략 3,000개 정도가 되는 무역 분류 코드에 저희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해당되는 이제 1192개 중에 보통 이제 정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대략 한 192개 정도가 되는 위험 전략 품목을 저희가 좀 관리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안에서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품목들이 대략 한 40개에서 80개 사이 정도로 지금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세 품목이 올 상반기 수출입 의존도, 수입 의존도가 포토레지스트가 지금 대략 한 92%, 불화수소가 43%인데요. 사실 불화수소 43%는 무역 통계상 착시를 일으키는 통계입니다. 지금 이 불화수소가 43%고 중국으로부터 대략 한 45% 정도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 거는 이 불화수소의 순도에 관련된 정보는 나와 있지 않은데, 보통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불화수소는 순도가 굉장히 낮은 저순도 불화수소를 저희가 수입을 하고 있죠. 일본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99.99% 이상의 순도가 높은 불화수소는 100%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통계로는 도저히 우리가 추론할 수 없는 기술적인 정보가 사실은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수출입에 대한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을 판단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출 규제 영향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겁니다. 지금 사실 규제 범위 자체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범위가 넓고 해당되는 품목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우리 생산 현장 곳곳에 들어가는 이 중간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해당되는 중간재의 어떤 영역 범위가 굉장히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규제 범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중간재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중간재가 결국 우리가 중간재를 수입을 해서 최종재를 만드는 데 쓰기 때문에 해당되는 최종 수요 품목을 어느 정도가 우리가 영향을 받는 에어리어에 들어왔는지를 최종적으로 식별하는 게 조금 더 지금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펼쳐놓고 다 지금 범위를 한정한 상태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 범위가 좁혀지는 대로 아마 우리가 영향받는 범위가 줄어들 텐데 문제는 산업별로 그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반도체 장비는 조금 이야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장비라는 게 한번 설비 투자가 돼버리면 일정 정도 이제 그거를 돌려서 새로운 양산 투자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간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조금 있지만 반도체 소재는 지금 이 국내 기업들이 많이 이제 생산 현장 양산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이 반도체 기업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 자체가 글로벌 톱 수준의 기업이기 때문에 일종의 바잉 파워를 가지고 있는 상태여서 아마도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실 이게 우리 소재 기업들, 우리 중견 소재 기업들은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전에는 양산 테스트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양산 테스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어쨌든 실제로 일본에서 해당되는 소재를 막아버리면 어쨌든 대체처를 가져와야 되고 실제로 일본 소재 기업한테도 크나큰 위협 요인입니다. 실제로 가장 큰 무게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 이 기계하고 부품은 조금 다릅니다. 기계하고 부품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톱 수준의 기업이 아니고 대부분 우리 중소중견 기업들이 모여 있는 특히 이제 기계 산업, 특히 이제 우리 경남이나 울산이나 지금 이쪽에 남동 이메라인에 있는 우리 전통적인 이 기계 금속 산업의 대부분의 영향이 가는 품목들이고 실제로 이 중소기업들 해당되는 납품 2차, 3차 벤더로 내려가면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지를 사실은 파악조차 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향이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공급이 조금이라도 차질이 빚게 되면 우리 생산성이나 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수급 지원을 어떻게 우리가 공급 안정화를 빨리 가져오느냐에 사실은 정책의 모든 정책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지금 8월 5일 날 나왔던 대책들도 대부분 다 단기 공급 안정화에 대부분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든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이 단기적인 샤크를 기업들이 버틸 수 있게 할 수 있느냐에 모든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특히 이제 이 전자산업과 관련된 이 IT 산업과 관련된 그 전 세계적인 헤게모니에서 사실 일본이 지금 세트 산업 자체가 거의 다 지금 붕괴한 상태이고 일본이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소재 산업만 남아있습니다. 소재하고 장비만 남아있는데 이 소재와 장비만 가지고 이 글로벌 밸류 IT 산업 특히 이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의 IT 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거의 영향력이 사실은 일본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거의 다 중심을 잡고 헤게모니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소재와 부품과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이 전형적인 이 도구가 분업 체계를 조금 한번 흔들어 보려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일본에서도 관련된 작업을 꽤 오랫동안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 특히 이제 우리 소재와 부품을 생산하는 우리 중소중견 기업들한테는 사실은 엄청난 기회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동안에 전혀 사실은 이 경로 우전성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 무섭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기업들이 기존에 수급을 해왔던, 거래를 해왔던 기업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거래를 해오고 우리 기업들이 도저히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어떤 그 틈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틈은 벌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 틈을 어쨌든 정부에서 정책 지원을 해서 들어가게끔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게끔 해야 사실 밸류체인에 대해서 우리 기업의 포션이 더 커지고 우리 제조업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부가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산업구조가 고도화된다는 게 결국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이 어셈블리 중심의 어떤 산업구조에서 조금 더 소재와 부품 쪽으로 산업구조의 중심을 이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사실은 일본이 우리가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밀어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주 오랜 기간 투자를 해야 되고요. 오랫동안 투자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투자를 하면 제품이 나오게 되고 제품이 나오면 시장에 팔려야 되는데 시장에 팔 수 없게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다 이 진입장벽을 세웁니다. 실제로 지금 이러한 사례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탄소섬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탄소섬유를 도래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서 지금 거의 독과점적인 상황을 만들어놨는데 우리나라에서 효성에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만들었는데 지금 도레이 첨단 소재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만든 소재를 가격을 바로 반값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소재를 우리나라에 못 파는 상황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효성에서 만든 소재도 전부 다 지금 전략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데 국내에 팔 수가 없습니다. 실제 워낙 도리에서 가격을 낮게 쳐버리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입장벽을 세우게 되면 결국은 시장에서 낙오하게 되면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전부 다 좀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대부분의 이 첨단 소재들은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 줌의 계곡을 넘어야 산업화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성공하게 되면 파급효과가 큰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업화가 어려운 이유가 판로가 불확실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판로가 불확실하게 되면 투자를 안 하게 됩니다. 실제로 투자를 안 하니까 기술 개발도 안 되고 기술 개발이 안 되니까 기술 전문가가 지속되고 그래서 시장에 독과점화가 악순환되는 독과점화가 계속되는 이런 악순환 고리가 대부분의 첨단 소재에서 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소재는 대부분 기업들을 한두 개가 거의 독과점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할 수 있고요. 시장 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주요국들은 소재에 대한 투자를 대부분 다 정부에서 먼저 하고 있고 정부에서 어쨌든 시장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민간의 부담을 덜어줘야 민간도 들어와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업 위기를 겪고 있는 대부분의 품목들은 오명 제품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철강, 석유화학, 합성수지, 뭐 이런 제품, 플라스틱 제품들 전부 다 지금 관련된 것들이 이 대량 양산 투자를 해서 얻어낼 수 있는 품목들인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에 거의 지금 추격을 해온 상태이고 실제로 나오고 있는 최근에 나오는 보고서를 보고 있으면 조선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지금 경쟁력이 따라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조선 반도체에서. 수출 대기업들은 소위 말하는 이 첨단 소재, 첨단 부품을 생산하는 강한 기업들이 상당하게 굉장히 힘든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 수출 대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게 이 굉장히 이 생산 효율성을 가지고 경쟁력을 취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구조 자체를 굉장히 수직계열화해서 뽑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해왔는데 이런 방식들이 전부 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산업의 변화, 현상의 변화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적인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이 제조 브레이선스 전략에서 지금 나왔다시피 이 구조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부가가치를 올리면서 이 저변을 좀 확대를 할 거냐에 대부분 전략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수입하는 거는 전부 다 양이 작은 것들입니다. 수입량은 되게 크지가 않은데 대부분 다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품목입니다. 양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생산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건 대부분 다 쉽게 그냥 외부에서 사왔던 품목들이겠죠. 그리고 문제들은 다 여기에서 문제가 다 생기고 있습니다. 국가가 딱 나타나는 게 우리가 전부 다 무역협조가 제일 심한 나라가 지금 일본인데 일본과 교역구조가 소위 말하는 지금 이 가마우제오 구조 저번에 이제 이 전략을 이 사업부 장관께서 발표를 하면서 이 펠리콘 구조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말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마우제오 구조가 우리가 아무리 보고도 다 일본한테 토해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오른쪽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본한테 수입하는 화학제품 수입이 똑같이 동조하면서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그게 더 동조화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되면 미세화될수록 일본한테 수입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삼성 자체도 공급선을 다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급선 다변화라는 게 쉽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전부 다 지금 이 화학 쪽에서 나타나고 있고 기계 쪽 전부 다 이 기계 부품 쪽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전부 다 왼쪽에 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합도가 굉장히 높은 품목들. 경합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국가에서 충분히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는 그 경합도가 높은 품목 안에서 최대한의 생산 효율성을 가지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 품목들. 시장 규모가 다 큽니다.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들. 대부분 다 반도체, 뭐 이런 철강, 이런 품목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똑같이 야산 투자를 해서 어마어마한 우리도 투자를 해서 우리는 효율을 굉장히 끌어내는 전략을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대부분 다 빨간색 에어리어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재나 그런 장비에서 다 지금 이 공공망 얘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거는 파란색은 경쟁력을 지키고 빨간색은 우리가 뺏어와야 되는 지금 그런 전략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지금 파란색은 중국한테 이용을 받고 있고 빨간색은 일본이 견고하게 장벽을 세우고 있는 건데 그럼 얘를 어떻게 우리가 산업 구조를 지키면서 갈 거냐. 사실은 파란색을 지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얘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벌어들인 캐시카우를 다 잃게 되기 때문에 캐시카우가 있어야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고 지금 소위 말해서 공성과 수성을 동시에 지금 해야 되는 우리 지금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중소기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결국은 이 수요 대기업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재 우리 경제를 잘 튼튼하게 지탱을 하고 있는 이 글로벌 수준의 대기업들이 사실은 큰 우산이 되어서 그 우산 안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혁신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중소기업들이 혁신 역량을 갖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지금 뭐 이익률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익률이 높아야 사실은 거기다 투자를 하고 혁신을 하는데 이익률이 거의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혁신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고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인력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 대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정도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우리가 많이 확보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고 혁신에 대한 역량을 사실은 저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혁신에 대한 역량이 대부분 대학이나 우리 출연연에 대부분 다 가 있습니다. 우리 특히 기술과 관련돼서는 이 출연연과 대학에 가 있는 혁신에 대한 역량을 어떻게 파이프라인을 이 중소기업 쪽에 옮길 수 있느냐 그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강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어떻게 생태계에 대해서 자생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정부는 이 생태계에 대해서 자생할 수 있는 어떤 산업 환경 그리고 혁신에 대한 공급 돈을 지원을 해도 되고 의 모든 정책이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많은 정책들이 R&D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산업화가 되려면 R&D보다 훨씬 중요한 정책이 R&D 이후 정책들인데 R&D 이후 정책을 어떻게 R&D 정책이랑 엮어가지고 이 기업들이 이 기술들이 사장되지 않고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산업화가 될 수 있게까지 끌고 가느냐 이게 전부 다 지금 부처 간의 영역들과 정책들이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좀 정책을 지금 만들 필요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2001년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특별법이 만들어졌고요. 실제로 특별법 만들어진 이후에 이 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소재부품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2001년에 써놨던 한계가 지금도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2001년에 써놨던 한계가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 심화, 대중 편중 심화, 핵심 소재 부품 경쟁력 취하, 핵심 소재 부품 경쟁력 보존 이게 2001년도 부족했는데 아직도 부족. 똑같은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R&D 지원 방식이나 그거를 훨씬 더 뛰어넘는 방식의 어떤 제도 설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은 지금까지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고 분명히 이제 이 공화가 그 성과가 있었지만 그 성과를 뒤로 하고 이 새로운 이 소재산업 정책을 만들 때는 기존과 다른 방식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고 결국은 이 대책부터 사실은 저는 시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8월 5일 날 나왔던 대책들이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는 이 100대 전략품목의 공급 안정화입니다. 100대 전략품목이 아주 우리가 지금 현재 공급망의 위기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100대 품목을 사실은 정부에서 아주 골라서 이거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서울대학교도 사실 국내에서 지금 이 소비자 관련된 이 전략품목 이 지원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근데 이 공급 안정화라는 게 R&D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R&D를 의미하지는 않고 이거를 양산을 1년대로 하겠다, 3년대로 양산하겠다는 건데 뭐 R&D뿐만이 아니라 기술의 특 전략을 굉장히 다양하게 가져왔습니다. 뭐 기업 사업이라든지 해외 기술을 어떻게 준비해 유치한다든지 해당되는 전략을 지금 마련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재부품 장비에 대한 R&D 방식이 굉장히 많이 지금 바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우리 R&D의 전통적인 체계를 굉장히 뛰어넘는
사실은 R&D 시스템 패스트트랙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R&D에 소부장만 붙어 있으면 지금 거의 다 지금 R&D가 좀 넘어가는 추세이고 실제로 지금 8월달 이후에 소재부품 장비와 관련된 R&D 예타가 사실은 3건이 R&D 예타 문제가 지금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정부에서도 시급하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돈은 준비를 많이 돼 있는데 돈을 지금 잘 써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워낙 지금 많은 분이 단계 지금 준비를 해놓고 프로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해당되는 돈을 받아갈 때가 사실은 지금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100대 전략 품목의 특정 품목을 누가 지금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 기업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품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돈을 쓸 사람이 없다. 돈을 쓸 연구자도 없고 돈을 쓸 기업도 지금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많이 투자를 안 했던 영역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사실은 지금 7년간 7.8조 원 하겠다. 이게 지금 정부 계획인데 이게 훨씬 더 많이 커졌습니다. 지금 더 많이 투자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소재부품 장비와 관련된 R&D 예산이 아마 소재부품 장비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R&D가 지금 30조까지 간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당장 내년만 해도 R&D 예산이 올해보다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소재부품 장비에 대부분 다 투자가 될 건데 문제는 이 돈을 잘 쓰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지금 이슈가 나왔습니다. 지금 돈을 어떻게 잘 쓸 거냐가 아주 중요한 거고 실제로 돈을 잘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것과 꼭 개발할 것과 아니고 사올 것과 밖에서 외부에서 할 것을 명확히 우리가 전략적으로 나눠서 지금 해야 되는데 모든 걸 우리가 다 작업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비효율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소위 말하는 글로벌 공급망, 글로벌 밸류체인 안에서 이 각 공정별로 해당되는 소재에 대해서 아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공급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밖에서 충분히 사올 수가 있으면 사오는 게 훨씬 더 간편한 거고요. 실제로 아주 수급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품목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빨리 지금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가져야 될 거, 단기적으로 가져야 될 게 지금 잘 분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워낙 급박하게 지금 정부 정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더 우리가 좀 냉정을 되찾고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전략에서 핵심이 결국은 이 소위 말하는 공급기업들, 이 소재부품 공급기업들을 어떻게 수요기업이랑 엮어주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뭐 예를 들어 삼성에서 이 특정 우리 중소중공업이 만든 소재를 써줘야 되는데 사실은 써줄 위인이 삼성은 없거든요. 써줄 위인이 없을 뿐더러 잘못 썼다가 공정 라인이 멈추게 되면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기 때문에 당연히 안 써주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어쨌든 국내에서 생산한 소재나 장비를 어쨌든 많이 좀 양산 라인에서 테스트도 해보고 차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그만큼 되려면 수요 기업들도 소위 말해서 당근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 협력 사업에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법적인 근거를 지금 대폭적으로 확충을 했는데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소재부품 정책의 핵심이 이게 부처가 사실 산업부가 거의 이 중심되는 역할을 하는 부처인데 이 소재부품 정책을 하다 보면은 산업부가 관할할 수 있는 정책의 범위를 훨씬 벗어난 정책들이 다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과기부, R&D라고 하는 과기부나 이 모든 정책수단을 지고 있는 기재부의 도움이 필요한 건데 사실은 이걸 하려면 기존에 이게 소재부품 관련된 이 거버넌스, 정책 거버넌스가 이 소위 말하는 산업부 장관이 중심되는 거버넌스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버넌스인데 이거를 지금 최근에 만든 이제 이 소재부품 장비 경쟁위원회를 지금 사실은 지금 부총리 주관으로 지금 거버넌스 체계를 일단 만들어놨고 만약에 이게 돌리다가 잘 안 되면 사실은 더 위로 올려가지고 이 정책 조정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위원회가 출범을 지금 했고 이번 달에 2차 위원회를 지금 이제 할 계획인데 지금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조정을 해야 될 안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정책 수단들이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만들어놓은 많은 대책들, 많은 정책들이 실제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오퍼레이팅이 되게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면 정책을 만들고 사실 그 뒤로 정책이 작동이 되는지
소위 말하는 정책 활용 체계가 피드백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정부에서 당연히 담당자가 바뀌거나 하면 새로운 담당자가 오면은 그 앞에 있는 정책들을 추적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또 새롭게 만들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패턴인데 사실은 지금 8월 5일날 만들어 온 대책이 어느 정도 지금 골격이 갖춰져 있고 이거를 어떻게 디테일하게 오퍼레이팅 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계속 정부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게 사실은 특히 이제 소재와 부품과 같은 오랜 기간 투자를 해야 되는 산업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지금 일반법으로 되어 있는 게 상시법화 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정기국회에 지금 법안이 상정이 되어 있고 이 법안 안에는 그동안의 법이 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우리 구조적인 취약성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 새로운 법에다가 많이 담아져 있고 사실은 이 법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이견이 사실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게 국회에 올라 상정이 되면은 어렵지 않게 통과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정책 방향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요약을 해보면 다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글로벌 전문 기업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얼마나 우리가 만드느냐, 이 환경을 만드느냐에 사실은 정부의 역할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책에서도 이 글로벌 탑 스페셜티 기업을 우리가 육성을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지금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이 글로벌 탑 스페셜티라는 게 일본의 지금 전략이 글로벌 니치 탑 전략이 있거든요. 글로벌 니치 탑이라는 게 니치 시장에서 탑이 되겠다라는 게 전형적인 일본의 전략인데 사실 우리도 거기에 벤치마킹을 해서 이 글로벌 탑 스페셜티 기업을 우리가 좀 키우겠다. 이런 비슷한 제도가 사실 우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월드 클래스 300이라는 이 독일의 히든 챔피언 제도로 우리가 지금 벤치마킹을 해서 만든 월드 클래스 300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과 성장할 수 있는 제도를 담는 글로벌 탑 스페셜티 지원, 기업 지원 전략이 사실은 좀 수반이 돼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중기부하고 굉장히 많은 협업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자원 배분의 전략성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돈은 준비가 되어 있고 실제로 정부에서 소재부품 정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지금 관리를 하기로 지금 결정이 났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결국 돈이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예산이 어쨌든 소부장에 대해서는 확보가 되는 거고 결국은 이 확보된 전략을 우리가 중점 투자 분야, 전략 분야에 전략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할 거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R&D 방식도 기존의 R&D 방식이 굉장히 지금 경직적이고 실제로 도전형 R&D를 우리 이 R&D 구조가 지금 담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R&D 구조 자체를 조금 혁신적으로 좀 바꿔야 되는데 실제로 소재부품과 관련된 R&D 방식이 많이 지금 위험해지고 있고 실제로 기존에 보지 못했던 탑다운형 방식도 굉장히 많이 지금 안에 R&D 방식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R&D 방식을 좀 관련된 제품, 관련된 품목에 맞게 지금 변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혁신을 지금까지 공급하는 방식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아주 전통적인 혁신 방식보다는 이 소재, 특히 소재와 관련된 부품 관련된 품목들의 특징이 기술 축적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리고 있고 쭉 경로가 그냥 갑니다. 사실은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선진국이 이미 따가는 거는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얘를 지금 한 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어떤 인프라를 어쨌든 우리 이 출연자원이라든지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기존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가 이 MGI 프로젝트, 모터리얼 게노믹 이니셔티브와 똑같은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비용을 절반 줄이면서 시간도 절반 줄일 수 있는 이 진정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생산과 관련된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소위 말하는 진성 데이터, 아주 양질의 좋은 데이터를 잘 쌓아서 지능정보 인프라를 활용할 건지가 사실 우리한테 좀 남겨진 숙제이고요. R&D 성과체계 이 혁신도 좀 중요합니다. 실제로 특히 공공기관, 대학에 있는 이 역량들을 어떻게 산업계로 보내느냐, 뭐 해묵은 숙제이긴 한데 이 부분도 좀 바꿔야 되고 네트워크 협력 모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고요. 기술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번 달 내내 사실 주요국가하고 지금 기술협력 세미나를 산업부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주요국가가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소부장과 관련된 기술 협력을 어떻게 해외 국가들이 하느냐
다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책조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D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아주 중요하다. 특히 금융과 세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투자 전략하고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해외 투자 유치를 할 때도 실제로 이 국내 산업의 어떤 그 현황을 확인을 하고 해야 되죠. 실제로 우리 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해외 투자 유치를 해가지고 우리 산업 생태계가 망가지기 때문에 우리 산업 전략과 부합하는 투자 전략을 우리가 좀 세울 필요가 있고요. 그런 전략이 사실 통성 전략 맞습니다. 사실 우리 국내 산업 전략과 반대되는 투자 전략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고 수출 시장 중요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굉장히 많이 가지고 발표를 드렸는데. 정책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또 좀 화도 많이 나는데요.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서 평시 대책, 전시 대책 이런 말씀 처음에 하시는 거를 듣고 그래도 참 우리가 산업부 그리고 또 산업연구원 차원에서 대비를 잘 하셨구나 하는 생각은 말씀도 그렇게 하셨고 그런 생각은 드는데 영 좀 개운치가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정상 교수님 계시지만 제가 명의 앞에서 문자 한번 쓰면 요즘 화타 얘기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한나라 때 명의인 화타가 있었는데 자기가 명의가 아니라고 그랬다고 하죠. 첫째 형, 둘째 형에 비해서 자기는 세 마리 피도 안 낸다. 첫째 형은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해서 병을 막았고, 그 다음에 둘째 형은 병이 생긴 직후에 빠른 처방을 해서 병이 커지는 걸 막았고, 자기는 큰 병이 생긴 다음에야 병을 고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명의의 반열에 올리지 않고 오히려 첫째나 둘째 형이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말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우리 정부가 지금 문제가 커진 다음에 막 부랴부랴 이런 대책 마련에 분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특히 소재 부품 백색 리스트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정부가 최소한 작년부터라도 부지런히 더 준비를 하고 예방을 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산업부나 키에트 차원에서는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미연에 정책으로 반영이 되고 하는 그런 루트가 차단돼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관심 많이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성이 큰 정책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런데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과거의 어떤 정부 주도의 탑다운적인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접근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쪼록 저희가 이 위기를 또 기회로 잘 활용을 해서 또 극복을 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2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강은 차상균 원장님이신데요. 차상균 원장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간략히 양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 원장님, 차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전기공학사를 취득을 하시고 제역예술공학 석사학위를 받으신 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가히 국내 빅데이터 미답의 영역이었던 빅데이터 연구를 시작을 하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서울대학교에서도 지난 2014년 처음으로 빅데이터 연구원을 설립을 하시고 연구원장을 맡으셨고요. 이어서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이 지금 이제 학생 선발을 해서 내년 3월에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서울대학교가 대학원이 고군분투 하고 있거든요. 이제 대략 평균 지원율이 한 2대1 정도인데 이번에 차 원장님께서는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대박이 나셨습니다. 6.5대1 그리고 이제 석사 박사 과정을 시작을 하시는데요. 큰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학자로서뿐만 아니라 또 기업가로서 또 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독일의 솔루션 회사인 SAP
하고 연구를 오래 하셨고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SAP 하나의 코파운딩 치프 아키텍처로 아키텍트로 참여하셨고 그다음에 현재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의 리미티드 파트너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차 원장님은 중국 그 기업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저희 국내 요주 인물 중에 한 분이신데요. 지난 2017년에 중국의 천인 인재기획에 선정돼서 과학자로 선정돼서 그 초청을 받으셨으나 사양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대학교가 중국 그 남방과기대 있죠, 아니요 남방과기대 그쪽이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중국 과학원 뺏길 뻔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주제는 디지털 패권 경쟁인데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든 게 제가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SAP라는 회사하고 일을 그만두고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연구원을 세우는 일을 맡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정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그냥 제가 이 바깥에 다니느라고 이 우리나라 사정을 전혀 몰랐었는데 한 5년 동안 다니면서 그 이후로는 중국 쪽을 많이 갔어요. 중국을 가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심상치 않은데 미국은 그냥 그대로 쟤네들이 이렇게 크도록 놔두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한 2년 전부터 이거 패권 경쟁이 확실한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정말 만만치 않은 싸움을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당연히 또 우리 서울대학 교수로서 또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마살이 있어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오히려 글리버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리콘밸리에서 공부도 했고 어쨌든 실리콘밸리에 가서 창업도 했고 그 다음에 그 회사를 독일 회사가 인수를 하면서 그 회사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독일 쪽을 계속 왔다가 거의 한 10년 이상 하게 됐고요. 근데 그 회사는 제가 전 별로 돈을 번 게 없습니다만 지금 독일 시장에서 시총이 지금 제1 회사가 됐습니다. 마켓 캡이 한 50 빌리언 유로까지 갔으니까 지난번 사실은 파리에 갔다 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의 AI 정책을 어떻게 보면 이제 설명 아나운서하기도 하고 어떤 그 분위기를 잡는 그런 자리에 갔었습니다. 사실 G7에서 결정해서 만들어진 회의인데 한 45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당연히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일본 사람, 그다음에 캐나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AR을 이끄는 만들어낸 그 원조가 이 캐나다에 있는 학자들이거든요. 퀘벡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서 프랑스하고 캐나다는 당연히 같이 가는 그런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AI에 대해서 너무 환상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한전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컨퍼런스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같은 자료를 제가 쓰겠습니다. AI가 너무 비현실적인 걸 기대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선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시대가 좀 변하는데 교육 시스템은 쫓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겪고 있는 문제고 이걸 누가 선제적으로 잘 브레이크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망각을 잘하는 국민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알파고가 지금 난리를 친 게 언제입니까?
3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한참 많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3년 반밖에 안 됐고 그 3년 반 동안에 우리가 뭘 했냐 따져보면 저는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축적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 여름에 그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에 갔었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데 놀라운 게 3년 6개월 동안에 그 사이언티스트의 수가 10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그 알파고를 할 때 그때 알파고의 직원 수가 100명이 안 됐는데 지금 1000명입니다. 1년에 쓰는 돈이 제가 대충 추정을 해보니까 한 7억 불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그다 구글의 돈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쪽 분야의 인재를 한 사람 한 사람 모으는 게 그렇게 힘든데 3년 6개월 동안에 저 정도의 매수를 형성했고 그게 영국 사람도 아닙니다. 영국 사람들이 상당히 있긴 하지만 유럽에서 데려오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똑똑한 데를 데려오고 독일과 프랑스가 이제 여기에 좀 해야 되겠다. 보니까 또 자기들이 이 브렉짓 하면서 이 하수로 봤던 영국이 저렇게 다른 정부는 엉망이죠. 민간 차원에서 저만큼 인재를 모으거든요. 그래서 이 독일은 작년에 이 스위스 AI랑 빅데이터 AI를 다 훔치게서 하는데 그쪽 분야의 교수 자리를 체어드 프로페서를 100자리를 넣는다라고 결정을 했고 지금 뽑고 있는데 그래도 잘 못 뽑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훌륭한 사람들이 구글이나 이런 데가 있는데 오라고 하니까 연봉이 일단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좀 보상을 해준다 해도 한 2~3배 차이가 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잘 채우지를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난주에 제가 마크롱의 스피치를 들었습니다. 젊은 대통령이 저렇게 하면 앞으로 이 나라는 미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AI나 이런 부분에 단순히 기술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적인 전반에 대해서 모든 걸 이해를 하고 있고 그 관점에서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수 자리를 200자리를 이 현재 이 AI라는 그 자동화 오토메이션에 의해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먼저 생기는 거죠. 영어로 하면 항상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일자리가 먼저 없어지고 그다음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때까지 시간이 보통 있으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리플레이스먼트는 바로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산업혁명도 그렇습니다만 현재 일어나는 변화도 산업혁명이라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교육 시스템을 바꾸고 교육 시스템을 바꾸려면 잘 안 바뀌거든요. 전 세계에서 제일 가장 늦게 바뀌는 게 대학이라고 하니까 그건 우리 교수님들도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스케일도 맞지 않고 돌이켜보면 스케일도 맞지 않고 스피드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가 그 사이에 우리가 정부가 또 제대로 펑션을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여러모로 지금까지 이 시간을 활용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미국, 중국은 워낙에 지금 강한 그런 규모의 미국은 자본주의, 극단적인 자본주의, 혹은 이 실리콘밸리의 엔트레프레너십 혁신에 의해서 지금 이런 변화가 이끌어지고 있고 중국은 이 정부, 국가주의에 의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제3의 지대에 있는 국가들하고 좀 같이 가야 된다. 그게 유럽의 독일이나 프랑스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과 같이 가야 된다. 이제 컴퓨팅 파워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GPU나 여러 가지 요즘 말한 그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그런 기술들이 컴퓨팅 파워, 스토리지 파워 이게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빅데이터를 흡수할 수가 있게 되고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AI 알고리즘이 만들어지고 해서 머신러닝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산업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학문 분야도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까 알파고를 만드는 데서 알파 폴드라는 걸 하는데 그게 뭐냐면 단백질 합성을 이 딥러닝을 써서 이 단백질 구조의 패턴을 인식을 해가지고 그게 맞는 그런 프로세싱을 하도록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근본적인 단백질이라는 게 또 파마스리컬 제약업계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펀더멘털이기 때문에 또 그건 또 다시 말해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소재, 재료 분야도 이쪽 머티리얼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것이 좀 더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학 분야, 기술 분야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 어떤 말이 있냐면 이게 제4의 패러다임입니다. 이게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말과는 상관없는 말인데요. 과학을 할 때 첫 번째 패러다임은 뭐 익스페리멘털 한 거였고 두 번째가 뭐이 theoretical 포뮬리즘을 쓰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컴퓨테이션이라고 해서 컴퓨터가 나오면서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패러다임인데 이제는 데이터 기반의 패러다임 그게 이제 네 번째 패러다임 그 패러다임이 지금 오면서 이 과학을 이때까지 못 풀던 문제들이 막 풀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런 단백질 합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데이터에서부터 이 머신러닝이라는 모델을 만드는 그 모델을 이 자동으로 만들어서 자동으로 업데이트 시켜줘요. 그러면 이야기는 뭐냐면 옛날에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는 코딩을 많이 했어요. 코딩을 라인 바이 라인으로 많이 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이 머신러닝이라는 그 블랙박스를 잘 이해하고 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혹은 잘 이해해서 피딩을 하고 나오는 결과를 잘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 코딩 양이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식이 바뀌는 거죠. 이 옛날 뭐 문과생들은 야 코딩 저거 내가 어떻게 하나 뭐 이렇게 고민하고 그랬는데 코딩 좀 조금만 배우면 파이썬이라는 아주 쉬운 랭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서도 다운로드해가지고 지하철에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단한 랭귀지와 또 이 어떤 이 메커니즘, 머신러닝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누구든지 솔루션을 만들 수가 있고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도 해볼 수도 있고 또 과학적인 디스커버리도 또 새로운 방식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요즘 AI 칩, 우리나라에서 AI 반도체 많이 이야기해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40-50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게임은 제가 볼 때는 칩에 의해서 결정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 같아요. 구글이 AI 칩이 들어간 엣지 요만한 제가 제 마우스입니다. 제 마우스하고 거의 같은 사이즈의 모듈을 하나 최근에 내놨는데 저게 150불짜리입니다. 저 150불짜리에 이게 카메라입니다. 그걸 붙이면 이렇게 하면 사람 얼굴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저기서 그런 AI가 인플루먼트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또 구글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그럼 여기서 이걸 프로세싱을 해서 저쪽 클라우드에 던지고 클라우드에서 또 압스트랙트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서비스도 만들 수 있고요. 이 성도의 정주대학이 병상이 만병상입니다. 우리나라 병상 5대 병원 합치면 만병상이에요. 새로 지은 병원이 이게 지금 7,000병상이에요. 그러니까 저 인구가 1억이에요. 왜 저렇게 해야 되냐면 저 사람들은 의사가 없어요. 의사가 아주 낙후된 성입니다. 중공업, 탱커나 뭐 이런 것들 만드는 그런 성이거든요. 1억의 인구 중에 뭐 석탄, 뭐 이런 탄광이 많고, 뭐 중공업이 많고 그런 성인데 병원을 운영할 의사들이 없으니까 학생들과 다 지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의사들 여기다 이제 사실은 데이터 모아가지고 앞으로 이제 헬스케어를 베이스로 발전시키겠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잘 몰랐는데 왜 이런 사람이 여기 와서 강연을 하나 봤더니 헬리코박테리아를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 이 성이 헬리코박테리아가 또 많은 성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테스트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빅데이터 AI 빅데이터 AI 닭이 뭔지나 이 달걀이 뭔지는 관계를 보시면 되고요. 빅데이터 없이 AI가 없고 AI 없이 빅데이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이 이커머스로 시작을 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면서 아마존이 또 알렉사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스피커가 데이터를 목소리 데이터를 듣고 있잖아요. 그럼 어느 날 독거 노인의 또 심리 상태까지 결국 파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알렉사 아마존도 이 파마스리컬 혹은 메디컬 비즈니스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인프라가 없는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미국과 중국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럼 미국, 중국이 언제든지 와서 끊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가 있고 그런 국가가 되는 거죠. 국가의 주권이 위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프랑스, 독일 뭐 같이 가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도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우리의 안보가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트럼프의 의존이 디펜던트하고 그 다음에 중국은 더욱더 의존할 수 없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뭔가 솔루션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정책, 이제 정부 정책 앞에 세션에서도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분은 걸 느꼈는데 이 정부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나라에서는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선택과 집중을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게 정부의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리더십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국가든 정부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프랑스에 가서 지난주에 며칠 있어보고는 이거 프랑스 회사 주식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젊고 문제를 잘 이해하는 그런 리더가 있으면 그 변화가 결국 그 마크롱이 그날 제가 강연할 때 아주 중요한 말을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 게임은 스케일과 스피드의 게임이다. 그리고 타이밍의 게임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지만 본인이 그렇게 절박하게 느끼고 그걸 표현했다는 거죠. AI에 대해서 잠깐만 강의 겸 AI는 뭐 딥러닝이라는 이런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지금 딥러닝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보시면 이게 여기 수학 함수가 몇 개 있고 여기 이 파라미터들을 인풋 아웃풋이 있을 때 이걸 이제 웨이팅을 피드백을 넣어가지고 웨이팅을 계산해 찾아내는 거거든요. 이 이미지를 레코니션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우리가 모아서 분류를 해보자. 그래서 이미지를 한 1000개, 2000개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는 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어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걸로 그러면 인식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알고리즘을 만들어 봐라.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2012년부터 막 획기적으로 이게 이런 방식의 이 AI가 적어도 컴퓨터 비전 쪽에서는 동작을 하는구나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부터 막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백만, 천만 이상의 조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숫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숫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의미를. 그 블랙박스에 어떤 이미지 데이터를 넣으면 이건 자동차야, 이거는 캐시야, 이건 사람이야. 뭐 이런 게 이제 금방금방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하지만 패턴 레코니션의 가장 좋은 메커니즘입니다. 예를 들면 또 이 추천 시스템 같은 데서는 아마존 같은 데 책을 사거나 혹은 뭐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어디 들어가서 뭘 좀 하시고 나면 다음에 들어가면 뭘 레코멘드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내 비헤이비어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서 이런 패턴은 뭐 이런 걸 레코멘드 해 라고 이제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 추천 시스템이야 좀 틀리면 어떠세요? 내가 안 사면 그만이야. 그래서 문제는 예를 들면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왜 우리가 저런 자율주행 자동차의 그 기본이 저렇게 돌아간다고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어디까지 테스팅을 다 해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뭐 자율주행이나 혹은 원자로를 저런 AI를 써가지고 제어를 한다. 그게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건 정말 아직까지 그런 걸 액셉트하기 위한 테스팅 메커니즘이 안 만들어졌어요. AI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추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설명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AI의 어떤 인히어런트한 그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뭘 하긴 하는데 저는 근본적인 대답이 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데이터 시대의 교육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연구하고 그 실험을 해서 그 데이터 사이언스의 데피니션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서울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커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일 안쪽에 딥러닝이 있고 그게 좀 더 제너럴한 머신러닝이 있고 전통적인 AI 개념 그리고 데이터를 생성해서 매니지하고 그다음에 지금 머신러닝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는 그 프로세스를 다 합쳐서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너무 이 뒤쪽 파트에 너무 우리가 지금 정부 정책이 이런 게 이쪽에 좀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흔히 스탠포드 대학의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학생이 몇 명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스탠포드 대학은 들어갈 때부터가 전부 다 자유전공 학부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자기가 디클레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원이라는 게 없는 데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 친구들이 다 그러면 이런 이 하드코어 컴퓨터 엔지니어를 하느냐 오히려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지금 이게 사실 2015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시작을 했는데 작년 말에 정부에서 교수 티어 28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아마 우리 역사상 28자리 교수자를 받아온 적이 별로 없는데 이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받아왔고 그중에 15자리가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 지금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 희망으로는 좀 다른 대학에 다 이렇게 좀 분산을 해서 그러면 사범대학이 여기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가지고 좀 연구도 하고 방향을 교육도 해야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이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저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 사이언스 데피니션을 가지고 작년에 미국 과학한림원, 과학한림원에서 연합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데피니션 같은 것도 다 이 안에서 정리를 해놨고 이 아카데믹 인스티튜션은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를 새로운 필드로 물론 기존에 있는 학문들과 다 겹치지만 이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홀리스틱하게 가르친 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새로운 필드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 이 학생이 듣는 Foundation of Data Science라는 과목의 첫 강의 모습입니다. 강의실이 없어가지고요. 다 강의실 못 들어가는 상황인데 지난 가을 학기에 1,500명이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한 3년, 2년 전에 150명에서 시작해가지고 10배가 된 거죠. 이건 다 누구나 들어야 돼요. 생각해보시고 1학년 1학기에 고등학교에서 각 올라오는 애들한테 파이썬 프로그래밍 좀 가르쳐주면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개념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를 데이터를 가지고 풀도록 하고 그걸 발전시켜서 딥러닝 가지고 또 실제로 엑서사이즈를 시키고 이러고 나면 학기가 끝납니다. 그러고 나면 이게 정말 재밌는 거구나, 중요한 거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런 그 학생들이 통계학과 갔었는데 다시 펀더멘탈 한 걸 듣고 이게 이 교과 과정들이 여기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눈높이에 맞는 일자를 못 구해서 이 세상을 지금 떠돌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평균 연령이 27세였어요. 인턴을 한 2, 3년을 하다가 여기저기 겉돌고 있는 정말 훌륭한 뛰어난 인재들을 모아서 이제 뭐 빅데이터 AI를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쳤더니 6개월 되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 친구들이 다들 열심히 하고 또 다 바꿔가지고 잘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들고 내가 뭐 청와대니 뭐 교육부니 기재부니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데 이거 돈을 주지 않을 수 있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수적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이 더 이상 플랫한 게 아니라 이제 블락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제가 시작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머지 중간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도 이제 지금 이래 가지고 되느냐 미국, 중국의 스케일 면에서 뒤지는데 그럼 합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쪽은 이미 5일 레벨에서 생각을 해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한국을 왜 저 사람들이 띄워주고 싶어 하느냐면 한국이 어쨌든 뭐 하드웨어 인프라도 괜찮고 네트워크 인프라도 괜찮고 이 반도체 산업이 있으니까 이게 사실 미국, 중국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경쟁력 있는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프랑스 같은 데서도 한국 칩 인더스트리가 있었는데 칩이 앞으로 중요하니 한국도 같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애들이 야본인 느낌이 있는데 우리는 제로 원이 있으면 그다음부터 100까지 가면 잘한다. 트럼프가 이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원을 못 가지도록 하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천인계획도 지금 천인계획 하는 사람들이 다 미국에 있던 사람들이 중국에 안 갑니다. 가면 또 블랙리스트로. 그래서 실제로 공항에서 물론 지난번에 가서 뭐 했어 이렇게 사진까지 다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뭐 당연히 또 저희는 당연히 칭화대는 밀어주는 칭화베이다 베이징대는 예외입니다. 연례로 그냥 지원을 하는데 우리 서울대학은 왜 서울대학은 잘해주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작년에 제가 이 사람을 청와대 부교수로 했는데 그 사람을 초청을 해서 강연을 이 사람이 창업 2년 만에 미국 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3억 불을 했는데 이게 다 AI 칩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저것 때문에 아주 고무되어 이걸 어떻게 확산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천인계획 같은 걸 끊으면 중국은 당분간 슬로우다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슬로우다운이. 근데 그걸 지금 대학을 키워가지고 이제 중국은 캐치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뭐 반도체 이야기하는데 중국은 미국이 언젠가 인텔 칩조차도 끊을 걸 생각하고 이 세컨드 리그에 있는 그 칩 회사들 다 사놨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이 세컨드 티어에 있는 거 가지고 살려서 뭐 어떻게 할 생각으로 예를 들면 여기는 지금 또 다른 AI 칩 회사 중국 과학원에서 나오는 회사고 뭐 화웨이나 뭐 이런 쪽에서 화웨이는 특별히 왜 미국이 쳐야 되느냐 통신만 잘하는 게 아니라 통신도 시스코에서 뺏기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통신만 잘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AI, 클라우드 모두 다 합니다. 심지어 제가 만든 그 SAP 하나라는 그 클로우까지 최근에 나온을 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화웨이는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롯데를 보일 수 있는 좋은 대상이 된 겁니다. 또 다른 떠오르는 회사가 바이트댄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북밸류가 벤처 캐피탈로 끌어모아서 만든 가치가 75 빌리언 달러. 이게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틱톡이라는 그
앱이 있는데 이 틱톡이라는 앱이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틱톡을 샀죠. 사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이 이걸 내재화했는데 사실은 이 회사는 AI부터 시작해서 했습니다. 처음부터 AI로 시작해서 그러는 거죠. 미국 의회에서 이 틱톡도 우리가 지금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미 페이스 레코니션 하는 회사들은 전부 다 블랙리스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이 정도로 일단 끝내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제가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출발을 하는데 어떻게 캐치업을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은 서울대학이 상당히 빠른 겁니다. 지금 이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지금 이런 변화가 시작된 건 2012년에 무어 슬론 파운데이션에서 3,800만 불을 만들어서 세계 대학에 나눠준 게 버클리와 NYU, 유니버스 워싱턴 이 세계 대학에 나눠줘서 5년 동안 이 사람들이 실험을 했거든요. 그 NYU는 데이터 사이언스 석사 박사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버클리는 연구를 하다가 1학년부터 학부를 바꿔가는 그런 트랙을 간 거고요. 우리는 2013년에 제가 빅데이터 연구원 설립 준비단을 가을 9월달에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늦지 않았고 우리가 또 나름대로 그쪽과 교류 없이 사람을 이렇게 키워야 되지 않느냐 실험을 한 게 사실 나름대로 우리도 유니크한 실험을 했고 거기에서 자생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을 만든 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빨랐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인스티튜트,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좀 돈 좀 모아가지고 막 만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늦은 건 아니고요.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AI 대학원이라는 것도 사실 저희가 한 실험을 보고 가서 과기부에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펀딩 프로그램인데 1년에 10억, 20억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는 주나만 하죠.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이것도 너무 AI라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실 AI가 모든 분야를 지금 하고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건데 너무 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은 그런 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래도 AI는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우리가 저렇게 거대한 자본이 중국, 미국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예, 아니 뭐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고민을 프랑스와 독일 같은 나라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뭉치자고 지금 분위기를 잡고 이게 막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기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기회에 이걸 못 올라타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스케일 면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같은 고민을 하는 국가들과 같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가야 되고 그리고 지금 국가가 앞에서도 굉장히 저는 국가가 이 연구를 이끌고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구글 딥마인드도 프라이빗 캐피탈에 의해서 이노베이션이 이노베이션 이런 거고요. 책임지는 펀드의 규모가 연구 펀드의 규모가 1억 2,500만 원. 그러니까 저희가 1년에 한 수십 명을 풀타임 연구원을 마켓 프라이스로 쓰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지금 혁신을 이끄는 그런 메커니즘이고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에서 연구소 오라 그러면 좋은 사람들이 안 갑니다. 그런 왜냐 문화가 안 맞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공동 연구원을 하나 만들어서 연구를 해야 그나마 이제 살 길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런 그림도 그려봤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중국을 슬로우 다운을 시키는 게 그냥 현재는 베스트
옵션, 그밖에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모든 수단을 쓰지 않고 슬로우 다운을 시키는 게 지금 목적이고요. 제가 뭐 양쪽을 다 이제 좀 아는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탑티어의 인재가 없기 때문에 흉내는 냅니다. 그냥 뚝딱뚝딱 하는 건 하는데 거기까지고요. 근데 만약에 저 사람들이 정말 브릴리언트한 인재가 막 들어가서 하기 시작하면 미국이 못 당해요. 지금 AI 컨퍼런스를 가면 미국에 있는 중국계까지 합치면 거의 한 70% 이상이 미국 중국계예요. 왜냐? 우리 학생들도 유학을 10년 동안 전 좋은 학교 못 갔어요. 중국에 좋은 대학 나온 친구들이 미국의 좋은 대학에 가서 다 학생을 지나서 지금 교수까지 됐어요. 스탠포드, MIT 이런 데 가면 중국계 젊은 교수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도 중국계를 다녔어요. 근데 이게 좀 트럼프 때문에 지금 그것도 지금 슬로우 다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약간의 시간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 조금 좋은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또 어떤 게 좋은 거냐면 트럼프가 중국을 이렇게 아이솔레이션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한테 사실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치고 나가냐. 근데 이제 정부가 그런 생각이 없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만 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귀가 얇아서 1강을 들을 때는 저희 부품 소재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가 또 2강을 들으니 저희 디지털 혁신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 원장님께서는 벌써 뭐 몇 년 전부터 100만 디지털 혁신 인재 양성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계셨고 아까 잠깐 소개하신 이게 고용노동부 프로젝트셨죠. 이제 그런 것도 시작하시고 하셨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을 시작하시면서 그 노력이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지금 아직 다 읽지를 못했는데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모두 다 거짓말을 한다. Everybody Lies라는 책인데요. 거기 보면은 빅데이터 AI라는 게 그게 뭐 거창한 게 아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 서치로 대표되는 이 빅데이터가 생기면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차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 중심의 AI, 인간 중심의 빅데이터 가 앞으로의 주세가 될 것이고요. 또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인재 양성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화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강하고 2강이 공통 분모가 있는 것 같아요. 정부의 역할인데요. 1강에서는 정부 역할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주셨다면 2강에서는 뭐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그냥 가만히 놔두고 민간의 활력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다양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민간에 있는 다양성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아까 제가 이제 1강 마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은 정부가 탑다운으로 민간을 리드하던 그런 패러다임이었다면 앞으로는 민간의 잠재력이 뽑힐 수 있는 그런 아트먹적인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우리 정부가 아직 그 사이에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양성 하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그래서 과연 민주주의는 만능일까? 오늘 나눠드릴 오늘 가져가시는 책을 한번 읽으시고 그 책 안에서 부품 소재 산업의 미래뿐만 아니라 디지털 산업의 미래까지 다 읽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는 강태진 학장님 모시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중 실장님 또 차상균 학장님 정말 좋은 강의 해주셔서 지평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오늘은 감사를 드릴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 만찬을 호스트해 주신 우리 권재진 장관님과 또 회원 우리 로타리 회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크게 보여주세요.
우리 신동기 사장님과 최수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소재 부품 산업이 일본 의존도가 높아서 이제 12월 되면 11월, 12월 되면 본격적으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제에 대한 효과가 기업에 직접적으로 올 거라 하는 그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 또 강의를 들으면서 아직도 그 우려는 우리가 해결을 못하고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중국 제조 2025, 또 독일의 내셔널 인더스트리 스트래티지 2030 이런 국가 전략적인 그 제조업 키우기 이런 그 국가 프로젝트들이 아주 성공적으로 아주 야심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학, 연, 산이 같이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땜질식의 그런 정책을 지금도 내놓음으로써 참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부품 소재 산업이 고도화도 역시 그 땜질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저것이 과연 우리가 우려하는 바를 얼마나 해결해 줄 수 있을지 회의가 굉장히 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실현이 가능한 제조업을 키우기 위한 국가 전략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하루빨리 제조업하기 좋은 나라, 제조업이 앞서는 나라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선진국으로 갈 수가 있지 제조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저희가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도 한 10여 년 전부터 2000년, 10년도 초에부터 선진국 대학들이 계속 앞서가서 우리 서울대학교 대학에도 그런 관련 전공 학부가 생겨야 되고 또 들어오는 신입생한테 아까 1,500명을 버클리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는 아현대학을 가니까 1,000명을 그 동네 연극하는 극장 그 동네 걸 빌려서 거기서 학생들 1학년들을 전부가 다 데이터 사이언스의 기본을 들어오면 다 의무적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1,000명을 가르친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조교들을 전부 20명, 30명 단위로 전부 붙여줘서 요새는 인터넷으로 전부 일일이 개인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단위의 교육을 하면서도 아주 내실 있게 교육하는 걸 보고 우리도 빨리 따라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 차상균 학장님과 같이 이렇게 또 선구자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서 우리 서울대학교의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을 만들고 그동안 그렇게 준비를 잘 해주신 데에 대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가 뭐 그뿐만이 아니고 AI뿐만이 아니고 또 제가 2010년대 초에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갔더니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 아까 뭐 단백질 구조를 밝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벌써 2000년대 10년대 초에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상당히 많은 우리 밥을 먹었을 때 음식이 소화기관에서 어떤 걸로 분해돼 가지고 어떻게 될까 또 특정 약을 먹었을 때 그 약이 우리 인체에 들어가서 어떤 가능성 온갖 모든 가능성을 다 하면서 이것이 플러스 부분과 마이너스 부분 인체의 부작용 이런 것 같은 것을 계산해내는 그런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결국 컴퓨터 사이언스의 또 데이터 사이언스의 힘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이런 데서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우리 서울대학교에서 빨리 그 인재들을 키워서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공부문이면 12월 2일 월요일 날 해리 해리스 대사를 초청해서 그날은 그냥 연말 망년 분위기도 가질 겸 또 대사하고 개인적인 그런 대화도 가능할 수 있도록 딴 강의는 준비하지 않겠습니다. 해리스 대사의 강의를 있는 걸로 하고 약간의 우리 엔터테인 연말 분위기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12월 2일에 뵙겠습니다.